휴전선 155마일을 둘러싼 지뢰.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은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퍼져 있다. 잔잔한 바다가 감추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 기뢰. 소리 없이 숨어 있다가 대형 군함까지 순식간에 침몰시키는 죽음의 덫이다. 이 때문에 바다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 작전의 연속이다. (6.25) 전쟁 중 아군의 소해정은 총 3,462회를 출동해 2,000여 개의 기뢰를 발견했고 그중 1,012개를 제거해 바닷길을 열었다. 1980년대 중반 드디어 미 군원함 시대를 끝내고 독자적으로 기뢰 전함 건조에 나선 대한민국. 보이지 않는 위험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소음은 물론 자기장까지 완벽하게 차단하는 특수 성능이 필요한 기뢰 전함. 모든 것이 낯선 함정을 독자적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도전과 시행착오를 겪었을까? 기뢰 전함 제작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들과 함께 파란만장한 개발사를 들여다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희경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해군의 기뢰전함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한국형 기뢰 탐색함과 소해함의 개발과 설계를 담당하셨던 분이시죠. 주식회사 강남의 정태윤 전무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윤입니다. 해군에서 각종 함정 건조 사업에 참여하신 강희승 제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희승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군 조함단과 방사청에서 다양한 함정 건조 사업에 참여하신 정현균 대령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현균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알아볼 주제는요. 기뢰 부설함과 기뢰 소해함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에서도 나타나지만요. 두 함정 모두 이 기뢰 작전에 배치되는 이 군함인 만큼요. 우선 이 기뢰가 어떤 종류의 무기 체계인지 좀 알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 대령님, 저희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도요. 네. 기뢰에 관련된 것이 이번에 처음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기뢰가 이제 어떤 무기 체계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지뢰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기뢰란 말은 좀 생소한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근데 기뢰란 것은 이제 바닷속에 있는 지뢰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철제 용기에다가 화약을 넣어서 배가 지나갈 때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압력이나 자기장이 변화나 어떤 소음에 의해서 폭발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뢰는 물론 이제 폭발의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승조원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 기뢰 특징을 보면은 비용대 효과가 굉장히 큰 무기고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이 기뢰가 한국 전쟁에서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 8일간이나 이 기뢰로 인해서 상륙 작전이 지연됐고 또 이란 이라크전 또 걸프전에서 많은 그 함정들이 이 기뢰에 의해서 폭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양 군함을 격파할 무기로 개발한 적이 있는데 그 조선말 그 대영군께서 개발을 앞장섰는데 그게 수레포라고 합니다. 실제로 1867년인가 그 노량진에서 이제 수레포 실험을 했는데 강가에 노량진 앞 강가에다가 설치를 하고 조금 배를 띄웠는데 그 폭발했는데 그 조그만 배가 한 사람 키 10배 정도, 한 17m 정도 되겠죠. 그 정도 터진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실전 배치를 하거나 어떤 전과에 대한 기록이 없는 유물로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이 기뢰가 그 전자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위치를 찾아가는 자항기뢰 그리고 그 어뢰 안에 어뢰를 탑재한 그
탑재해가지고 적의 음향을 가지고 수상함이나 잠수함을 공격하는 캡터라는 기뢰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지금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땅 속에 이게 그 매몰되어 있는 것이 지뢰라고 한다면 네. 바다 속에 있는 것이 기뢰다라고 그렇죠. 네. 하는 걸로 이제 쉽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제동님, 네. 이제 기뢰가 이제 종류가 굉장히 또 다양하다고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설 수단이나 방식도 다양하고요. 또 배를 공격하는 이 수단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라면서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 함정이 바다에서 기뢰를 피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우선 그 기뢰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우선 개념적으로 조금 이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 부설 위치에 따라서 먼저 구분을 해보면요. 바다 해저가 있고 그 다음에 수면이 있습니다. 그 해저와 수면 사이에 또 중간에 또 기뢰를 부설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저에 기뢰되는 기뢰가 이제 해저 기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떠 있는 기뢰가 계류 기뢰고, 그 다음에 이제 조류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 바람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유 기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해저 기뢰나 부유 기뢰는 이제 이해가 쉽겠지만은 또 계류 기뢰는 어떻게 이 쇳덩어리가 중간에 떠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좀 궁금하실 텐데, 이제 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뭐 한 수심 한 50m나 100m 정도에 설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앵카를 박아놓고 앵카 위에 이제 닷 위에다가 줄을 묶어서 그래서 이제 기뢰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계류 기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화 방식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접촉 기뢰, 그러니까 접촉을 함과 동시에 폭발이 되는 그런 기뢰가 이제 접촉 기뢰가 되겠고, 그다음에 감은 기뢰가 있습니다. 감은 기뢰는 선박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선박에서는 이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주로 이제 철선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것을 감응을 해가지고 폭발되는 그런 기뢰가 있다든지, 또는 이제 엔진이 돌아가고 스크루가 돌아가니까 아무래도 소리에 의해서 감응이 되는 그런 기뢰가 있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 이제 선박이 지나가면은 압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압력에 의해서 감응이 돼서 폭발되는 그런 전체적인 기뢰를 감응 기뢰라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종 기뢰는 어떤 일정한 구역에서 일정한 시간에 멀리서 조종을 해서 폭발을 시키는 그런 기뢰, 이렇게 해서 발화 방식에 따라서 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격 방식을 좀 말씀하셨는데요. 공격 방식은 아마 이제 부설 방식을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기뢰를 부설하려면은 우선 공격 기뢰가 있을 것이고 또 방어나 보호 기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이 공격 기뢰라는 것은 적의 또는 해안이라든지 또는 우군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적 중요한 항구라든지 이런 데 이제 기뢰를 부설하는 경우에 그것을 이제 공격 기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적이 뭐 잠수함을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그 연안으로 들어와서 항포구 앞에다가 만약 기뢰를 부설하기 위해서 온다면은 그 대단히 참 위험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미리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어 기뢰 또는 보호 기뢰를 부설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공격 기뢰, 방어 또는 보호 기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뢰 대항 작전이다 또는 기뢰 소해 작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뢰를 부설한 기뢰를 어떻게 소해할 것이냐, 이것도 대단히 또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또 이것을 또 잘 소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소해 작전이 또 요구되고, 또한 이제 큐루트 소해라 해서 이제 항구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미리 그걸 알고 만약 적이 우리 중요한 항구 주변에 만약 기뢰를 깔았다는 것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군함을 바로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제 그럴 때
이제 큐루트 소해라 해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소해는 할 수 없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일부 지역만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큐루트를 소해하는 그런 작전이 바로 기뢰 대항 작전, 소해 작전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뢰의 어떤 그 부설 수단이나 또 기본적으로 이 발화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다양하니까 이 기뢰가 그냥 만만히 볼 그런 무기체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동님, 그렇다고 한다면요, 역사적으로 이 기뢰가 가장 크게 조금 그 전쟁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아까 지금 그 세계대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쭉 훑어보셨을 때 그 사례가 될 만한 것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기뢰가 처음으로 전쟁에서 쓰여진 것은 1775년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있었습니다. 영국 군함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연안으로 군함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을 따라서 더욱더 그 전력을 전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기뢰입니다. 우리 작년에 서부 전선에서 지뢰 목합 이런 혹시 얘기 들어보셨던 것처럼 예. 이게 기뢰 목합 지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목합 기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철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나무로 만든 것이죠. 나무 통에 안에다가 폭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폭약이 폭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 상류 지역의 미군들이 강 상류 지역의 하류 지역에 있는 영국 군함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위에서 기뢰를 강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기뢰가 군함을 파괴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에서 이제 뭔 이상한 물체가 이렇게 떠내려오니까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조그만 보트를 타고 보트를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 보트가 그 물체에 닿는 순간 폭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것이 폭발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대단한 그 위화감이 조성이 됐다. 이제 이것이 처음 이제 전쟁에 얘기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 사에서 보면은 남북 전쟁에서 그러니까 북군에 비해서 남군이 해군 전력이 좀 열세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시시피강이나 포토맥강이나 뭐 이런 강 남쪽으로 해서 강 상류를 타고 올라오는 북군 세력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제 그래서 철로 만든 기뢰가 이제 사용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 결과를 보면은요, 남군과 북군이 한포전으로 인해서 침몰된 군함이 9척입니다. 그런데 기뢰에 의해서 폭파된 군함이 27척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가? 이렇게 기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뢰에 대한 관심이 폭발이 된 것이 바로 세계 대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세계 대전 때는 약 24만 발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세계 대전에서는 영국과 독일 것만 따져도요 35만 발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독일에서는 영국을 봉쇄 작전을 피기 위해서 U-보트와 기뢰를 활용해서 영국을 아예 고립시켜 버리는 그런 작전을 폈고요. 반대로 또 영국은 또 이 독일이 U-보트를 잡기 위해서 기뢰를 깔게 된 것이죠. 서로 공격 기뢰와 방어 기뢰가 혼용으로 사용되는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세계 대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예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소해함이 약 300척이 먼저 소해 작전을 펴고 그 다음에 상륙 작전이 전개된 것이죠.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기뢰의 우수성 뭐 이런 것들이 여실히 전 세계에 입증되는 그런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기뢰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된 것이죠. 기뢰가 그럼 작다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남북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 양차 대전까지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걸 또 오늘 또 새삼 알게 되는데요. 정대령님,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기뢰전을 수행하는 기뢰전함에는 어떤 함정이 사용됩니까? 예, 좀 전에 그 강제도께서 기뢰전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기뢰전함에 어떤 게 있는지를 설명하려면 이제 기뢰전 개념을 조금 이제 보완 설명드리면. 예. 이제 기뢰전은 기뢰 부설을 하고 기뢰를 부설한 기뢰를 없애기 위한 어떤 기뢰 대항 이게 크게 구분이 되는데, 기뢰 부설은 그야말로 이제 기뢰를 잠수함이나 항공기 또는 뭐 무인기를 통해서 그냥 부설하면 되는 것이고, 기뢰 대항이 이제 문제입니다. 기뢰 대항은 이제 공세적 그 기뢰 대항도 있고 방어적 기뢰 대항도 있고, 근데 또 이 방어적 기뢰 대항이 또 수동적 기뢰 대항과 또 능동적 기뢰 대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뢰 탐색이니 기뢰 소행이 하는 부분은 이제 능동적 대항전이 되겠고, 수동적 그 기뢰 대항은 우리가 이제 충격에 의해서 방어하는, 그게 이제 충격 계수를 높여서 방어하는 것이 이제 수동적 기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뢰 부설 이제 기뢰 전함은 기뢰를 부설하는 MLS라는 이제 마인 레이잉 십이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원산함, 난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뢰를 제거하는 함정으로는 1950년도부터 70년대까지 미국에서 그 목재로 만든 소형 MSC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총 8척이 있었는데 8척 중에서 6척은 무상으로 받았고 2척은 이제 저희가 돈을 내고 구입한 건데, 현재는 지금 다 폐선하고 없고요. 예. 그다음에 다음 종류가 이제 MHC라는 게 있는데, 이제 마인 헌팅 코스탈입니다. 코스탈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 건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해함 하면 이제 이태리의 레디치라는 말을 쓰는데, 요 배가 레디치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함정이고, 이보다 조금 성능 개량한 것이 이제 MSH, 요거는 이제 마인 스위핑 헌팅이라는 그 양양함급 소해함입니다. 요거는 그 강경함급 그 MHC를 약간 성능 개량한 것으로 해서 현재 3척이 운영 중에 있고, 이제 3척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조선 후기 서양의 문호 개방 요구에 오히려 굳게 문을 걸어 잠갔던 흥선대원군. 프랑스 해군이 강화도를 침입한 병인양요 사건 이후 또 다른 서양 군대의 침입을 막기 위해 흥선대원군은 아이러니하게도 서양의 최신 과학 기술을 활용한다. 그 과정에서 세계 최초의 방탄복 면제 백압과 하계 깃털을 엮어 만든 배 하구 조비선 등이 탄생했다. 또한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를 평양 군민이 물리치자 그 배를 한강으로 옮기고 이를 모방해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신식 군함을 만들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다. 그 중에서 나름의 성공을 거둔 무기가 바로 수레포다. 수레포는 물이 서서히 스며들면 수압에 의해 점화장치가 작동해 폭발하는 무기다. 그야말로 조선 최초의 기뢰였던 것이다. 과연 그 성능은 어땠을지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자. 1867년 고종 임금이 친히 한강에 행차해 수레포가 폭발하며 작은 배를 10길이나 하늘에 솟구치게 하는 장면을 봤다. 국군이 기울어 기존의 군대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었던 시절, 서양의 침략을 막기 위해 필사의 노력으로 신무기 개발에 나섰던 흥선대원군. 하지만 개발된 대부분의 무기는 결과적으로 실패하거나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을 뒷받침할 기초적인 토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100년 이상 축적된 서양의 기술을 따라잡는다는 것도 무리였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에 국권을 빼앗긴 후 그나마 열악했던 무기 개발의 명맥마저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국가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이 방위 산업의 운명이다. 국가가 없으면 방위 산업도 없으며 방위 산업이 없는 국가는 스스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한국 해군의 기뢰전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기뢰와 기뢰전함의 개념에 대해서 쭉 이제 살펴보고 있거든요. 네, 강제동님, 우리가 이제 6.25 전쟁 때도 이제 기뢰가 사용됐다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좀 사용이 되고 진행이 됐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결국은 기뢰가 뭔지를 몰랐는데 한국 전쟁을 통해서 기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예. 기뢰를 먼저 사용한 것은 한국이 아니고 북한입니다. 이제 원산 상륙 작전, 여러분 혹시 인천 상륙 작전 하면은 원산 상륙 작전 이런 얘기가 아마 귀담아 들으셨을 텐데요.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북진을 계속 시행을 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교란 목적으로 원산 쪽에도 상륙 작전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교란의 정보를 흘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인천 상륙 작전에서 너무 허를 찔렸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다 해서 급하게 러시아로부터 구소련이죠. 구소련으로부터 약 4천여 발의 기뢰를 직도입해 가지고 원산 앞바다에 이제 기뢰를 깔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어떤 교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해함과 그다음에 일부 전투함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너무 연안 가까이로 접근하면서 사실상 우리 해군 함정과 미군 군함들도 일부 그쪽에서 많이 침몰이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험을 기뢰에 대한 아주 뼈아픈 경험이 생긴 것이고요. 인천 상륙 작전에서 같은 경우에 이제 지휘부에서는 어떻게 그쪽에 기뢰를 깔지 않았는가 이것을 이제 전후에 의심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당시에는 인천에 기뢰를 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주 천만다행인 것이죠. 만약 인천 상륙 작전 할 때 그때 기뢰를 만약 조금이라도 깔았다면은 아마 대단히 인천 상륙 작전은 어려운 작전이 됐을 것이고 만약 성공했더라도 많은 군함이 피해를 보는 그런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정전 이후에 이제 기뢰 전대가 창설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소의 전력이 형성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쟁 1950년 초에 전쟁이 발발되면서 소규모 제1소의 정대가 창설이 됐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마쳐진 이후에 1954년도에 돼서는 이 대단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1소의 전대가 이제 명실공히 창설이 됐죠. 이제 거기에 이제 군함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든지 또는 미국 해군 선박 대회에 관한 협정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국에서는 군원으로 우리 소해함을 많이 보내줬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보내줄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전대에서는 이제 계류기뢰뿐만 아니라 이런 가문기뢰라든지 이런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기뢰들도 이제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고 또 개발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됐죠. 또한 또 큰 변화가 있다면은 이제 1980년대까지는 그동안은 우리가 미국의 군원에 의해서 소해 전대가 이렇게 운영이 됐다 하면은 그렇게 친다면은 이제 1986년도에 강남 조선소에서 처음으로 우리 강경함 MHC 약 300톤급 정도 됩니다만은 이제 군함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 이후로 해서 99년도에는 이제 MSH 양양함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간에 이제 원산암이 건조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접근하면서 명실공히 국내에서 모든 소해 전력을 양산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개발 건조한 기레전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소해함의 이제 건조 사업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정 대령님, 이제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들여온 소해함을 우리가 먼저 이제 사용을 했었었는데요. 네. 이 독자적으로 그 소해함을 개발 건조에 나선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이제 지형 특성이 보면 그 해안선이 굉장히 길고 또 그 수중에서 이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70년대는 그 미국에서 들여온 걸 이제 목선을 썼는데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게 좀 새로 건조해야겠다는 이제 그런 제기가 많이 되었고, 그래서 1981년 1월도에 이제 해군본부 내에 있는 체계 분석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전쟁 초기에 우리 함정에 이제 출입하는 그 항구하고 그다음에 그 해역에다가 즉 잠수함이나 뭐 항공기 또 위장 선박을 대거 투입을 해서 주요 항만을 그 봉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뢰 탐색을 꼭 확보해야겠다. 그런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 당시 다른 나라도 보면은 그 영국이나 이태리도 이제 그 목선을 쓰고 있다가 당시 그 FRP 기술이 이제 발전되면서 다 이제 개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제 그 대기뢰 작전을 좀 강화를 해야 되고, 또 미국에서 도입한 게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소해함을 건조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예. 이제 그럼 그런 배경하에서 건조된 국산 소해함이 이제 강경급과 이제 양량급이거든요. 정 대령님, 그러면 일단 이 두 소해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좀 주시죠. 예, 양량급하고 이제 최초인 게 강경함이죠. 장경함급과 이제 양량급이 있는데, 우리가 강경함은 이제 MHC, 또 양양은 MSH.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용어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제 MHC는 기뢰 탐색함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양양급 MSH는 소해함이라고 용어를 사용했는데, 실제로 완전히 다른 함정이 아니고 강경함을 약간 성능 개량한 것이 이제 양양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큰 차이를 보면 길이가 한 14m, 그러니까 한 40% 증가가 했고, 톤수가 이제 경하 톤수가 한 280톤, 그러니까 한 60% 정도 증가가 돼서 이제 좀 악천후에서도 소해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항속골 길이분이 가장 좀 증가가 됐는데 2,455m, 그러니까 한 450%만큼 이제 항속거리를 증가해가지고 작전 구역, 이제 넓은 작전 구역을 쓸 수 있고, 또 작전 지속일도 오랫동안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증가가 됐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제 양양급에는 기존 그 강경함에 없는 그 자기나 음향을 감지하는 그 복합 소해 체계가 추가로 탑재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 대령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이 한국형 소해함인 강경함은요, 그 이탈리아의 레리치급을 이제 페런트 쉽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해왔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소해함을 면허 생산이 아니라 이 독자적이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산 개발하게 된 배경이 좀 있습니까? 네, 저도 이제 이쪽 그 방위 사업을 오래 근무해서 그런지 이 프로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인가에 그 울산항급에 대한 걸 한 내부로 찍어서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소해함을 국산화할 때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울산함을 성공함으로써 그 자신감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 이제 과연 우리나라 그 환경이 70년대 말이죠. 그 당시에 우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체 건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태리나 영국처럼 기존에 있는 목선을 좀 이렇게 개설을 할 거냐. 당시 이제 예산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외국에서 도입을 할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도입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해군본부 이제 팀이 구성이 돼서 영국하고 이태리, 조선소, 그다음에 국방부가 직접 방문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영국은 15척을 MSC로 개조를 했고 이태리도 지금 개조 작업 있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우리나라 그 개조하는 작업을 지원해 주겠다 있었고 근데 이제 그다음에 또 국내 건조 가능하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 검토를 했는데 당시 FRP에 대해서는 이제 소형 뭐 어떤 그런 정도인데 과연 그 한 50m 정도가 되는 걸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 그 종합적으로 따져 보니까 국내에 가능하겠다. 물론 이제 국외 도입도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한 따져 보니까 한 2배 정도 비싼 겁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정신으로 한번 해보자. 근데 그 가장 그 주도적 역할을 했던 분이 엄도재 이제 당시 중령이고 대령이었죠. 이제 그분의 역할도 컸고 그분의 영향을 받은 이제 김태원 제독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MHC를 주도적으로 그럼 우리가 건조하자 그런 어떤 내부적인 어떤 의지가 있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은 대부분 1000톤 내외의 작은 규모다. 기뢰 공격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한 자기 기뢰나 감흥 기뢰 등에 감지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함정의 소재가 중요하다. 1980년대 이전 소해함들은 대부분 목선으로 제작됐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300척, 오키나와 전투의 100척 등 미 해군은 무려 500여 척의 목재 소해함을 전쟁에 투입했다. 하지만 목선은 내구력이 약하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다. 더 가볍고 튼튼한 소재를 찾던 유럽은 1970년대부터 FRP라는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소재로 소해 함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FRP 소해함은 1974년 영국에서 취역한 윌튼함이며 1980년대까지 FRP 소해함 제작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이탈리아를 꼽을 수 있다. 이탈리아는 레리치급을 필두로 모두 12척의 소해함을 운용 중인데 레리치급이 개발된 후 세계 각국은 레리치급과 비슷한 소해 함정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의 강경함도 그중 하나다. 소해 관련 무기 체계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소해 헬리콥터를 운용하고 있는데 수상함이 기뢰의 충격파를 피할 수 없는 데 반해 헬기는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기뢰를 제거하는 로봇이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미 해군은 반자동 소해 로봇인 무인 감응 소해 시스템의 검증에 성공했다. 우리나라 또한 기뢰를 찾아내 폭파하는 유도탄 형태의 무인 기뢰 제거 처리기를 개발해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 다양한 해전을 치르며 세계 곳곳의 바다에 설치된 기뢰. 기뢰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여 기뢰를 제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정태윤 전무님, 이제 소해함의 운용 목적이 쉽게 말해서요, 아주 기회를 찾아서 없애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소해함에 탑재되는 어떤 이런 장치, 어떤 이런 장비,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방금 그 강제동님께서 말씀하신 큐루트라든지 소해함이 어떻게 그 사용된다는 건 대략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역으로 지켜보면 이제 기뢰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소나가 제일 먼저 이제 설치가 되는데요. 이 소나는 기뢰를
탐지를 하고 식별을 해서 확인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 외에 이제 큐루트라든지 그 항만의 이제 소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해 기구가 있는데 아까 정영균 대리님이 말씀하신 기계식 소해 기구라든지 음양 복합하고 자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복합 소해 기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휘 통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전술 처리 장치가 있죠. 그 외에 이제 그 기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음양 기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 배가 운항을 할 때 수중 소음이 아주 작게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함정에서는 게 주 추진기로서 이제 배를 운항을 하지만은 소해 작진에 돌입하면은 소해함은 그 주 엔진은 그 돌리지 않고 일반 다른 조그만 보조 추진 체계를 가지고 배를 저속으로 하면서 그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 추진 체계가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기뢰를 제거를 할 때 기뢰에 너무 근접하면은 아무리 작은 소음이나 뭐 영향이 없는 그 물질이라도 가면 기뢰가 그 감응해서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떨어져서 그 작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뢰와 그 함정 간의 거리를 일정히 유지를 해주고 안전하게 그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배를 일정한 장소에서 그 머무르면서 그 작전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그 함의 유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 기뢰에 감응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배 전체에 그 소자 장치를 설비하는데 그 안에는 각종 그 여러 가닥의 코일이 들어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 배의 그 자기 신호가 훨씬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가진 게 다른 함정과 대비를 되겠습니다. 뭐 좀 큐루트, 소나 또 보조 추진 체계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좀 거리를 두고 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정계령님, 이제 이 강경급 소해함의 기본 설계를 그 일반 조선소에 주지 않고 이 해군 조함실에서 직접 이제 수행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 배경이 좀 있습니까? 네, 지금 해군에서 기본 설계를 자체적으로 한 거는 이것이 이제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 단계인 갬 설계는 뭐 해군에 쭉 해왔지만, 그래서 당시 이제 울산함급에 대한 성공으로 그 자신감이 있었고,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자신감도 있었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배에 대한 어떤 그 도전 의식이랄까 이런 게 이제 해군 내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이제 강남조선이고 뭐 또 다른 조그만 회사 하나 있었는데, 물론 강남조선이 이제 오랜 역사는 오랬지만 이제 그런 함정에 대한 거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FRP 조선소, FRP 건조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건조 능력은 전소가 있지만 과연 설계는 기본 설계는 가야만 이제 뼈대를 잡고 우리 요구사항 ROC를 구체화하는 건데 과연 강남에서 할 수 있겠느냐 논란이 많다가 결국은 이제 또 이제 염주대 제동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의 좀 강한 의지, 그 밑을 따르는 어떤 그 참모들의 어떤 강한 의지로 해서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위험을 불구하고 새로운 배에 대한 어떤 호기심 내지는 도전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무모하게 지금 또 시작을 하게 되니까 이 소해함 사업 첫 단계부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기본 설계 과정에서 좀 기억할 만한 어려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정말 뭐 해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다고 막상 이제 의사결정이 돼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FRP에 대한 뭐 기술 자료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아마 뭐 외국이나 국내 FRP 서적을 다 받아들여서 밤새 번역하고 또 조그만 회사 그리고 뭐 강남의 어떤 건조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계속 받아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FRP로 된 배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건조야 뭐 그냥 설계 맞춰서 하면 되니까 설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그 FRP 소위함 특성이기 때문에 그 탑재하는 장비가 다 비자성차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엔진들은 뭐 FRP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합금 같은 걸 쓰는데 그런 장비들은 거의가 이제 뭐 주문 생산이고 많이 통용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제 단수 업체고
담소체다 보니까 협상이 안 되고 가격이 비싸고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웠고 또 문제는 아까 그 정태원 전문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건조를 해서 뭐 일반 철판이랑 용접으로 떼어내고 다시 붙이면 되지만 이 소해함은 FRP 특성 때문에 잘라내고 할 수 없으니 이 수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려움은 이제 그 전자기파 문제인데 EMI라고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 철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전자파가 관통을 못 하는데 이 FRP는 그 특성, FRP 섬유 플라스틱이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관통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자장비가 작동이 되면 또 다른 전자장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MDB라고 그 무인으로 찾아가서 기뢰를 이제 탐색하고 뭐 또 폭파까지 하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계속 이 EMI 전자파 간섭으로 인해 가지고 화면이 이제 그 전송이 돼야 되는데 그게 찌그러져서 식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그 미국의 이제 전문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해결한 바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어려움은 이제 중량 통제 문제인데 이 배 설계하고 건조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중량을 얼마나 통제하는 부분인데 중량이 커지면 자동적으로 뭐 엔진이 커져야 되고 엔진이 크면 배가 커지고 그러면 톤수가 커지고 속력이 낮아지고 그 때문에 그 중량 통제분이 가장 어려웠는데 뭐 비견한 사례로 그 일반 뭐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제하는 게. 그래서 가장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선체 부분을 가능한 한 강도에 맞게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그 각종 그 뭐 재료들, 부품들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건조 감독관을 할 때 실제로 사다리 앞에 서서 그 배 작업자들이 갖고 올라가는 그 장비는 물론 뭐 자재들 그다음에 볼트 너트까지도 저울에다 대고 저울에다 놓고 기록해가면서 하나하나 통제를 해가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역시 이제 해군 무기 체계에서 매번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량 문제를 어떻게 줄여서 속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해함에도 같이 있었었는데 또 중요한 특성으로 또 비자성체를 탑재시키는 부분들이 네, 지금 그 부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었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건조 과정을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정 전무님, 이 소해함이라고 해서요. 이제 기뢰 폭발에 대비해서 선체 구조가 이제 다른 일반 함정과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법한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이 선체 구조는 이 소해함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선진국들도 실제 소해함을 건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이 선체 부분이거든요. 이 선체 부분의 내충격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그 당시 보면 그 FRP 소해함인 경우에는 이제 특히 그 구조 방식이 이 늑골 방식이 있고 무늑골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늑골 방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배 외판 안에 각종 그 구조 부재가 종형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무늑골 방식은 아무것도 없이 외판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충격 측면에서 보면은 이 늑골 방식인 경우에는 각종 그 구조 부재를 그 함정이 수중 폭발을 해서 충격을 받았을 때 방리가 되지 않게 일반 그 나사못이나 볼트 너트로 이를 체결을 해서 또 건조를 하기도 하고 그 이 부분은 이제 영국에서 시도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태리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애고 그 무늑골식으로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단점이나 건조 방식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때 우리나라 실증에는 이 무늑골 방식이 가장 적합하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늑골 방식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선체가 조금 무거워지기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은 충격 부분에서는 아무 그 완벽한 그런 구조 부재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함정들도 초기에는
여러 가지 구조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방법을 많이 해군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문우골 방식이 가장 적합한 구조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런 구조를 택했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는 좀 기술적인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소해함 전체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FRP, 이제 우리 그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사용된 이유는 뭐 앞서 이제 두 분의 패널께서도 계속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선체뿐만 아니라 기타 장비에도 이 자성이 띄지 않게끔 처리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처리하셨고 가장 또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비자성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보면은 선체는 이제 그 FRP로 해결했고요. 그 장비 측면에서 보면 아까 정 대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비자성체로 되기 때문에 심지어 모든 장비뿐만 아니라 뭐 그 아이들의 설비라든지 그다음에 피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비자성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나사 이런 것도 모두 비자성체죠. 심지어 이제 작전 시 그 해군에서도 그 소해함을 탈 때는 소지품에 있는 자성체를 모두 버리고 육상에 놔두고 작전을 나갑니다. 그만큼 이 자성 문제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장비나 이런 부분에 가면은 소해함의 전체 세계적인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주문 제작하니까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 초기 개발할 때는 우리나라의 그 조선 산업 기자재가 그렇게 발달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국내에 어느 정도의 조금의 품질이 되는 부분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 설명을 하고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해야 이 배에 탑재할 때 이상이 없는지를 그 기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비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놨고 배 전체로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소자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자 장치가 배의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렇게 코일이 깔리는데 집중적으로 꼭 그 쇠를 써야 할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총이나 이런 것들은 그 비철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특성 때문에. 그다음에 일반 모터 부분 이런 부분들은 꼭 쇠를 써야 돼. 그럴 때는 이제 국부 코일 소자 장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해서 전체 배의 그 비자성 특성을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해함이 또 가장 자성이 자기 문제 때문에 거기를 막기 위한 이런 장비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했지만요. 또 하나 이제 소음 때문에도 이제 이 기뢰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상당히 또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모든 함정이 이제 소리를 줄여야 하지만 이 소해함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기술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장비적인 차원에서 줄여 나갔는지 이번에는 정 대리님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정말 우리 해군 하면 소음은 정말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노이즈 워라는 말을 씁니다. 소음과의 전쟁. 이게 소음을 줄이면 꼭 뭐 어떤 우리 기뢰뿐만 아니라 적의 잠수함 그다음에 뭐 어떤 그 어뢰가 이제 소음 타고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소음에 이렇게 수중으로 방사되는 건 이제 수중 음향이라 그러는데 수중 음향의 원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엔진에서 발생하는 뭐 그런 소음 그리고 또 뭐 그 배관의 그 유체 흐름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전달돼서 밖으로 나가는 거. 또 배가 항해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부가물들이 뭐 라다도 있고 뭐 중간에 뭐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부가물에 의한 소음 그리고 또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나는 그런 소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속도에 따라서 어떤 주 소음원이 좀 바뀝니다. 이게 약간 저속으로 갈 때는 그 엔진류가 지배적으로 돼서 다른 게 이제 묻히고 고속으로 가게 되면 프로펠러나 그 함 외부에 있는 부가물의 영향이 더 커서 이제 다른 소음이 묻히게 되는데 이제 소해 작업 시에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저속이죠. 저속에서 소해 작전을 하니까 문제는 엔진에서 그다음에 각종 펌프나 어떤 이제 뭐 파이프에서 나는 소음을 줄이는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설계할 때는 각 장비별로 이제 등급을 다 우리 충격의 등급이 있듯이 진동과 소음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이제 부여를 해서
이제 그게 뭐 회전용이냐 아니면 왕복동이냐 뭐 그냥 전자장비에 따라 등급해서 그 기준을 맞춰서 장비 제작사에 요구를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시험을 해서 우리가 또 성적서도 받고 해서 소음을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조할 때는 예를 들어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동에서 소음이 발생해서 이제 수중으로 그 소음이 나가니까 진동 밑에 이제 고무나 아니면 이제 그 스틸포라 그래서 뭐 그 철사를 막 감은 거 그런 게 해서 진동이 없애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도 이렇게 구부리는 각도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도를 가능한 한 급하게 안 둬서 그 유체 흐름이 나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진동으로 해서 떨리지 않도록 그 배가 그 파이프가 가는 주위에서 고무 패킹을 해서 막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음 진동을 줄이고 있고 또 아까 그 정전문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소해함, 강경이나 이 양양은 아주 특수한 그 이제 그 수직 프로펠러 우리가 이제 수평으로 프로펠러 가면서 선풍형으로 가는데 요거는 거꾸로 이 밑으로 수직으로 향하는 그런 프로펠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저소음 영향도 있지만 이제 조종성에서 배가 각 그 제자리 잡는 거 그 원인으로 해서 그런 쓰기도 해서 하여간 소음과의 전쟁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장비, 배관, 이 프로펠러까지 다 이게 좀 크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마 5가지 정도로 지금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정천 전무님 뭐 이 중에서 좀 빠진 부분이나 혹시 더 보충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주시죠. 그 아까 그 소음 줄이기 위해서 이제 주 추진 기간 외에 보조 추진 기간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그 MHC 건조 시에는 미처 그런 걸 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양급 MSH부터는 이제 보조 추진 장치를 별도로 이제 그 설비를 해서 실제 소해 작전 시에는 주 추진기 엔진은 돌아가지 않고 이제 보조 추진기로 세서 속도를 어느 정도 그 소해 작전에 필요한 속도를 내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발전기도 이제 수중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상부 갑판 위로 올렸습니다. 일반적인 그 함정들은 배가 선지에 있는 부분인데 그 발전기를 이제 상부에 올려서 가능한 수면가부터 높은 데서 이제 소음이 나도 그 전달 경로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적게 되도록 그렇게 설비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한국 해군의 기뢰 전함의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미처 못한 말씀은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